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독일의 판화가이자 조각가인 캐테 콜비츠를 소개한 책, 정확히 말씀드리면 캐테 콜비츠의 평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아, 캐테 콜비츠. 캐테 슈미트 콜비츠. 19세기, 20세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1867년에 태어나서 1945년 4월 22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조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캐테 콜비츠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오키나와에 갔을 때 그 미군 부대 바로 옆에 사키마 미술관이라는 곳을 갔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이 캐테 콜비츠 작품이 상설 전시되어 있어요. 사키마 미술관이 오키나와에서 미군 기지에 반대하는, 궁극적으로는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거든요. 거기에서 캐테 콜비츠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근데 오키나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오키나와야말로 미군의 전쟁을 위한 전진기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전쟁에 반대하는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키나와에. 바로 세계 미술사에서 특히 이 판화와 관련해서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 작품을 지속적으로 이 생산해온 사람이 바로 캐테 콜비츠입니다. 해서 전쟁에 반대하는 어디에나, 그리고 노동자들이나 민중이 고통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캐테 콜비츠의 작품이 등장하곤 합니다. 캐테 콜비츠가 전쟁에 본격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한 것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요. 1차 세계대전 때 1914년에 자신의 아들 페터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여기에서 캐테 콜비츠는 어머니로서 물어요. 정말 위대한 죽음이란 무엇이냐? 전쟁이란 무엇이냐? 물으면서 본격적으로 이 전쟁에 반대하는 작품들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주 유명한 작품이 바로 비통한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쟁의 그 폭력성을 고발하는, 그리고 전쟁이 가하는 고통을 알리는 작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해내죠.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비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노동자들의 삶, 노동자들의 힘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캐테 콜비츠가 중국, 특히 루신의 목판화 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 루신이 죽기 전까지 신흥 목판화 운동을 펼치는데요. 이 목판화가 중요한 이유는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판화니까. 그게 바로 민중들을 계몽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됐고요. 그 당시 항일전쟁 과정에서 일본과 싸우는 과정에서 목판화 작품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 신흥 목판화 운동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목판화 운동들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죠. 우리 김 PD는 판화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판화하면요? 무슨 철수. 그죠? 이철수 판화가 떠오르죠. 그분 성함을 갑자기 까먹었습니다. 네, 그럴 겁니다. 그런데. 뵀었는데, 실제. 네. 그랬군요. 근데 민중예술에서 판화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주 그 선이 아주 강렬하고요. 그리고 이미지가 선명해서 또 그런 데다가 많이 제작해서 배포할 수 있어서 민중운동에서 판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요. 바로 그 원점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캐테 콜비츠가 있습니다. 이 전쟁과 여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캐테 콜비츠가 남긴 중요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 그 책 내용보다는 캐테 콜비츠란 이름 기억하시고, 이 구글이나 다른 포털 사이트 검색하셔서 캐테 콜비츠의 그 판화 작품들 한번 쭉 일별해 보십시오. 그러면 캐테 콜비츠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런 독일 쪽뿐만 아니라 우리 중국 그리고 한국에까지도 캐테 콜비츠의 그 영향이 몇 면이 이어오고 있구나라는 점 정도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런 사람 하나 알아가는 건 대단히 흥미로워요. 예. 흥미롭습니다. 근데 이 평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카테리네 크라모의 케테콜비치는 주로 케테콜비치의 일기와 회상록을 바탕을 두고 찬찬히 쓰고 있어서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어렵지도 않고요. 그리고 곳곳에 케테콜비치의 작품뿐만이 아니고 케테콜비치 시대에 함께 작품 활동을 했던 작가들의 그 작품 판화와 조각들이 실려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도서관에 가셔서 한번 쭉 넘겨보시면은 케테콜비치라는 위대한 판화가이자 예술가이자 사상가이자 투사 혁명가인 그 케테콜비치의 면면을 뚜렷하게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케테콜비치가 끝없이 강조한 것은 아뜰리에 예술, 그러니까 갤러리에 갇힌 예술이 아니고 끝없이 현실에서 숨쉬는 예술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916년 2월 21일에 쓴 아주 의미 있는 일기가 있는데 예. 그 일기의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1916년이면 아직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아닙니까? 그럴 때 이런 갤러리나 또는 아뜰리에의 그 푸근한 곳에서 예술을 전시하고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정말 팔딱팔딱 살아심을 수 있는 그리고 이런 현실의 문제들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제작하고 또 유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좀 볼까요? 예. 그것이 실패하는 것은 당연한 노릇이다. 왜 그런가?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것이란 아틀리에 예술을 얘기합니다. 일반 관객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일반 관객을 위한 예술이 평이해야 할 필요는 없다. 가벼운 작품도 그들의 마음에 들긴 하겠지만 무엇보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소박하고 참된 예술을 알아본다는 것이다. 나는 예술가와 민중 사이에 이해가 성립되어야 하며 그 가장 적절한 시기는 늘상 존재해 왔다고 생각한다. 천재가 된다면 훨씬 앞서가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보겠지만 좋은 예술가는 천재의 뒤를 쫓으면서 그동안 사라진 연결의 끈을 복구시켜야 한다. 순수한 아뜰리에 예술은 비생산적이고 무력하다. 살아서 뿌리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라고 물으면서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민중들도 정말 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그리고 예술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케테콜비치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 보니까 페터 바이스라는 아주 뛰어난 작가가 쓴 저항의 미학이라는 대작이 생각나는데요. 예, 예. 뭐 예술은 몇몇 유한 계급들의 향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페터 바이스도 얘기합니다마는 저항의 미학에서 예술은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민중들이 예술을 향유하는 권리를 빼앗긴 게 문제라는 것이죠. 케테콜비치는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수많은 좋은 작품들 그리고 의미 있는 작품들을 바로 우리 민중들에게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민중들의 삶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도 현장에서 말이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18살 그 페터가 1차 세계대전에 자원해서 갔다가 죽었다는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18살에게 이 전쟁이란 하나의 모험이면서 영웅의식을 부추기는 이벤트 같은 것이었을 텐니다. 근데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잔혹했는지는 죽음에 직면해서 알았겠죠.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은 또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1914년 8월 아들을 잃고 난 무렵에 그 케테콜비치의 일기는 정말 절절해집니다.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마음을 제가 헤아릴 길은 막막합니다만은 이 케테콜비치의 일기를 통해서 조금은 엿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점을 변곡점으로 해서 케테콜비치의 그 예술이 대단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일기 조금 볼까요? 예. 아침에 절망적인 상태에서 눈을 떴다. 페터를 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 식사 후에 페터와 이야기하였다. 내가 어젯밤의 일을 취소하지는 않겠다. 내가 스스로 자신의 일을 결정해야만 하리라. 그렇지만 소집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어린 것들이 다시 살아 돌아올 가능성은 없었다. 공연한 걱정이 아니다. 그들이 앞으로 해야 될 문화적인 일들도 얼마든지 많은데 이제 막 움트기 시작한 청소년기를 계속 알차게 보내야만 하는데 이야기하는 도중에 다시 어제 저녁 카를이 말할 때 느꼈던 그런 감정 상태가 되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었고 조용히 듣고만 있던 소년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는 말은 없었다. 그래서 결국 어제처럼 일어서고 말았다. 저녁에는 나와 칼을 둘 뿐이었다. 울고 또 울었다. 아들이 군대에 자원한다니까 반대하면서 울고 또 죽음으로 시체로 돌아온 모습을 보고서 또 참담해서 울고 합니다. 이때 제작한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한번 꼭 찾아보시고요. 그 이별이라는 정말 아픈 작품들 보면은 그 상처가 저릿하게 와닿습니다. 근데 이 캐트 콜비츠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2차 세계대전 때는 또 이 손자까지도 전쟁에 빼앗깁니다. 그러니 이런 전쟁을 부추기는 자들과의 예술적 투쟁이 만만치 않았겠죠. 그래서 끝없이 싸워나가는데 특히 히틀러 체제와 캐트 콜비츠의 싸움은 또다시 아주 그야말로 치열합니다. 독일에서 히틀러가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캐트 콜비츠가 한 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메모를 해놓고 새기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 나의 오성은 오늘날 그토록 실추된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저 프롤레타리아 대중의 행렬에 따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교조적으로 궁극적 목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살과 피를 가진 살아있는 노동자들의 운동과 그들의 정의에 대한 타는 열정을 따라가는 것이다. 나는 아무 당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 나는 모든 반항에서 투쟁하였다. 주로 우파들과 싸웠지만 좌파들과도 싸웠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좌파들은 동맹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내가 꽂은 깃발은 더 이상 이 퇴화된 공화국의 흑적 황의 깃발이 아니라 하나된 반파시즘 운동의 깃발이다. 평화주의자인 나는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이 위대한 대열에 합류한다. 네, 이렇게 씁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아무 당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럼 모든 방향에서 투쟁한다는 것. 우파들과도 싸우지만은 좌파들과 싸워왔다는 것. 그러나 이런 위기의 순간에는 특히 좌파들은 동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런 반파시즘 운동의 깃발을 내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평화는 요원해질 것이라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신이 캐트 콜비츠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어떤 당에 소속되지 않으면서 외부의 폭력과 평화를 훼손하는 나의 권리를 파괴하는 모든 외부의 권력과 싸우고자 했던 루신의 태도를 캐트 콜비츠의 이 말에서도 읽을 수 있을 듯합니다. 고난받는 민중의 편에 선다. 나는 이 당도 저 당도 아니다. 여기에 또 큰 울림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사이에 캐트 콜비츠의 아들을 잃은 슬픔을 다룬 그런 판화들을 봤는데 어머니의 절규란 무엇인가? 이것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비단 그런 2차 세계대전뿐만 아니라 세월호의 눈물, 또 김용균 노동자의 눈물도 어머니의 눈물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특히 1937년, 8년에 2년 동안 제작된 죽은 아들을 아는 어머니 피에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저는 직접 봤는데요. 이건 조각입니다. 조각 작품도 뛰어난 게 많습니다만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작품들을 만들면서 그런 마음의 고통을 잊으려고 한 거겠죠. 네, 잊기도 하면서 동시에 새롭게 기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리고자 하기도 했겠죠. 그 자신의 치유의 한 과정으로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래서 사실은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활발한 활동을 하는 걸 보면서 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함께 또 나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그런 갸륵한 의지까지 인켜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노동자의 삶과 노동자의 투쟁을 묘사한 캐트 콜비츠 작품을 보면서 그런 요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를 떠올릴 수 있을 듯합니다. 여기 자식을 잃은 어머니, 페터를 잃은 어머니의 고통과 관련해서 제가 꼭 읽어드려야 할 한 구절이 있습니다. 1918년 7월에 쓴 일기의 한 구절 보면서 오늘 마무리하죠. 그리고 이 캐트 콜비츠의 다른 작품들, 행진이나 직조공의 봉기나 전쟁 연작이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피에타나 한번 꼭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죠. 나의 인생에서 격정, 생활력, 고통, 그리고 기쁨은 그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던가. 그때는 정말로 투쟁의 삶이었다. 그리고는 점차로 나이를 먹어갔다. 그런데 전쟁이 찾아온 것이다. 희생양 페터, 페터를 잃은 나, 그의 죽음, 그리고 나 또한 힘을 잃었다. 고통, 그리고 사랑까지도 온통 그가 마음을 앗아가 나는 점차로 무너져 내려앉는다. 그로 인한 고통이 아직도 남아있다. 때때로 나는 나에게 지상의 아들이 나타날 길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하는 삼광처럼 빛나는 영원한 빛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그 길을 충분히 볼 수 있을 만큼 눈이 밝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나는 어스름 속을 가고 있다. 별들이 간혹 하나 둘 보이고 태양은 서서히 져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무거운 사지를 끌고 피곤한 걸음을 옮기는 나는 머리조차 벌어들 수가 없다. 1914년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나를 단련시켰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렇게 믿게 되었다. 고통이 무료함을 밀쳐버렸던 것이다. 물론 페트로 인한 것만은 아니었다. 완전히 바닥까지 가라앉게 한 것은 전쟁이었다. 그러니까 자식이 죽고 난 지 4년 후에 쓴 일기인데요. 그러니까 페트를 읽고 난 다음에 자기 예술 세계가 단단해졌다는 것, 달라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식을 이런 그 무참하게 읽고 난 다음에 맥없이 앉아있을 어머니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도 그렇고요. 네. 김영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도 그런 그 흐름 속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그 어머니의 비통함을 캐테 콜비츠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그 자화상을 통해서 다른 그 판화나 다른 그 조각들을 통해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